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댓글은 배짱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시킹알파에는 지수 이동 평균선 요청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초이스 스탁에 드디어 지수 이동 평균선이 설치가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는데요. 아울러서 investing.com에도 같은 요청을 드렸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킹알파에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각 플랫폼마다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시킹알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플랫폼 중에 하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멤버십 이름을 올인원으로 할 때도요. 가능하면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에서 다 정보를 제공해드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플랫폼에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미준 멤버십 하나만 가입하셔도 웬만한 정보는 다 처리가 된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홍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S&P 500 맵에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작년에 매일매일 바라봤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르는 7개 종목 중에 테슬라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죠. 따라서 S&P 500에서 서태지만 달리고 아이들은 모두 하락하는 굉장히 좀 편협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미준 방송 최초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매그니피선트 7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6개의 메가테크 기업만 올라간 이유가 뭘까? 이렇게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5초 드리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이렇게 매그니피선트 6만 달렸던 이유는요. 바로 금리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요 저항선을 다 돌파해 버렸고요.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서태지만 올라가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된 거죠. 주요 내용만 잠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에 또 다른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움직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5%에 도달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9월 중순 이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4.21% 그리고 4.3%에 형성되어 있던 저항선을 차례로 넘어섰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4.3%는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 문제의 시작점으로 여겨져 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넘으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화요일날 10년물 수익률은요. 트레이더들이 제한군인의 날 연휴에서 돌아오면서 이 얘기는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문을 열었는데요. 채권 시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제한군인의 날 연휴 때문이죠. 자, 그런데 화요일날 다시 채권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공격적인 국채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12.4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한 4.43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0년물 금리는요, 9월 16일 날 기록했던 52주 최저치인 3.62%랑 비교하면요, 단기간에 무려 80.9 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메가테크 기업 빼고 다 떨어진 이유는요, 이렇게 미국 증시를 괴롭히는 국채 금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채권의 수익률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메가테크 기업만 올라가면서 시장의 폭은 조금 좁아졌습니다. 어제 64를 넘었던 시장 폭은요, 61.23으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이 60%를 넘어간다, 모멘텀은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도 71.37%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공포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15.0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요,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랑 비슷한 수준이죠. 67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다, 탐욕이 넘쳐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어제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죠. 71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수치가 탐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나치게 많은 현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들어올 현금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미준 탑 17인데요. 어제는 딱 6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B2죠. 5.78%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2.09,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0, 앱 러빈이 플러스 0.91, 구글이 0.70, 메타가 0.28%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비트코인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 0.13%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87,620에 가 있고요. 우버는 마이너스 0.39, 팔란티어 마이너스 0.65,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는 1.17%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50, IWM 소용주가 1.75% 떨어졌고요. AMD가 마이너스 2.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19, TNA가 마이너스 5.22%, 테슬라가 어제 6.15% 떨어졌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2.44%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타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2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어닝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멤버분들을 위해서 미준 특별 컨텐츠로 올려놓은 글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해설 없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주식 뉴스에 자꾸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채권 금리가 올랐고 떨어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 수익률, 우리가 채권 금리라고 부르는 이 수익률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과 같은 국채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과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요. 향후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및 전반적인 시장 위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미국 주식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 투자자에게 채권 수익률이 중요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주식 밸류에이션 평가에 사용되는 재무 모델은 통상 해당 기업이 미래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채권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죠.
즉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요, 할인율 역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향후에 1년 이후에, 3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이 기업이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다, 이 정도의 현금 창출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면요, 이러한 미래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한두 종목에 국한된 영향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주식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할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1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준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요, 지금 현재 미준 주식에 얼마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즉 미준 주식이 고평가된 건지 아니면 저평가된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할인 현금 흐름 모델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준이라는 기업은 수익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연간 100달러로 무한장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할인율은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2%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할인율로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요, 연간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100달러 나누기 0.0이죠.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5,000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100달러 나누기 수익률이 지금 5%까지 올라갔죠. 따라서 0.0으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2,000달러로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된 예에서 채권 수익률이 2%에서 5%로 증가하면요, 미준 주식의 이론적인 가치가 주당 5,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라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요, 우리가 애정하는 성장주라든지 대부분의 예상 수익이 아주 먼 미래에서 발생하는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준은요, 무려 11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 수준이 5.25에서 5.50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 성장주의 주가가 대부분 폭락 추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를 타는 테슬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채권의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역으로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을까,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이 존재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오늘 발표될 CPI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만약에 CPI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식시장이 다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두 가지 종목은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한다면 아마도 소형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소형주 역시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이 소형주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에 두 가지 확실한 촉매제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프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소형주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7.5%나 상승하는 등 지난주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향후 실적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형주 옆에 IWM 그리고 SP600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IWM은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2000이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3000등까지 줄을 세우고요. 그 중에서 1등부터 1000등은 빼버리고 1001등에서 3000등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P 600은 뭐냐면요, S&P 500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지만 적자 기업은 다 빼버린 겁니다. 따라서 소형주, 중형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기록하는 건실한 기업만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환경에서는 SP600보다는 IWM이 오히려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프리즈의 소형주 전략가 스티븐 드센티스가 나오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소형주가 대형주를 꾸준히 앞서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 금리 인하로 인한 소형주 아웃퍼폼의 사이클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아웃퍼폼은요, 대형주 비해서 소형주가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로 인한 이러한 소형주의 아웃퍼폼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얘기는요, 그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추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의 첫 번째 인하 이전에 소형주가 대형주를 이미 앞섰기 때문에 이번이 다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요, 이미 금리 인하가 되기 전부터 소형주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YTD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2.5%. 이건 뭐냐면요, S&P 500에 비해서 러셀 2000이 오히려 뒤처졌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는요, 6.7%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추세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난 다음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그리고 1년 이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비해서 소형주가 5.2%, 4.8%, 그리고 무려 11.0% 추가적으로 성적을 낸 것이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선거 이후에는 소형주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좋은 경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금리가 인하되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좋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선거 이후에도 보통 소형주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2016년 그리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M&A는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 활동은 이미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요, 2025년 이후에도 M&A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소형주를 계속 대형주가 사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소형주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한 가지의 더 반가운 소식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은요, 정크본드 금리 그리고 국채 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국채 금리라는 것은 정부의 돈을 꿔줄 때 우리가 받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정크본드 금리는 뭐냐면요, 정크본드 그야말로 약간 쓰레기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신용이 안 좋은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돈을 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기업한테 돈을 꿔줄 때는요, 당연히 금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우리가 돈을 꿔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작은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견조한 대초제자표 그리고 기록적인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정부본드를 발행하는 작은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반가운 소식이냐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빨간색을 보시면 하이힐드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국채 금리랑 정크본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이 떨어졌을 때 보시면 보통 이 소형주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란색은 뭐냐면요, relative
퍼포먼스, 즉 대형주 비해서 소형주가 얼마나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는지 도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빨간색이 떨어지면 파란색이 올라가고요. 역으로 파란색이 떨어지면 빨간색이 올라가죠.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정크본드랑 국채금리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소형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주의 극심한 성적 부진이 극에 달했으며 과거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무려 하위 9번째 100분위수에 해당한다. 최저 9%에 해당하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과거 몇 년 동안 보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소형주 사상 최장 연패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소형주의 수익률 격차는 2025년에 마침내 대형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소형주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5가지는 셀이고요. 7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주가 차트죠. 지금 보고 계신 주가 차트는 IWM, 러셀 2000을 추정하는 ETF의 5년 주가 차트인데요. 5년 주가 차트에서 지금 현재는요, 상승 채널에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채널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상승 채널의 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바로 244달러 부근에 있는 정고점입니다. 최고치죠. 따라서 만약에 최고치를 돌파하게 되면요, 그때는 매수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채널을 따라가면서 다시 하락하게 되면요, 이 채널 가장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미주온 탑픽에서 폭락한 종목이 발견이 되는데요. 제타가 어제 어닝 결과로 인해서 23.19%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8.2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로 보면 8% 정도 떨어졌고요. 6개월 수익률은 아직까지 78%를 넘어가는 굉장한 모멘텀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타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일제히 주식 투자 기관에서는요, 제타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2달러로 추가적으로 올렸고요. 니드암 역시도 제타의 목표 주가를 4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키뱅크 역시도 제타 주식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0달러를 유지한다. 따라서 지금 30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요, 제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좋다고 해서 그냥 제타를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닝 결과를 잠깐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제타 주식에 대한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제타의 좋았던 모멘텀이 바뀌는 중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타가 60법칙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60법칙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원래는 40의 법칙이거든요. Rule of 40라고 부르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40 룰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SaaS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40을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40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매출의 성장률 더하기 영업이익률입니다. 마진이죠. 자, 그래서 제타가 60을 넘겼다. 이 얘기는요, 제타의 매출 성장률 더하기 영업이익률이 60을 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타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을 넘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업이익률 대신에 다른 걸 썼습니다. 에비타 수익률을 쓰면 제타가 60을 넘기는 좋은 수치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Q3 3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0.09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3센트가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마이너스 0.06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적자 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268.3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42%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도 1,58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타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7년 전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베팅을 했고 1:1 마케팅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그리고 고객의 성공을 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시한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3분기의 재무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타의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어닝 결과다. 우리의 모멘텀은 마케팅이 최전선에 있는 AI 혁명의 가속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러한 AI 시대에서 가장 먼저 뛰어난 실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타의 CFO죠. Chief Financial Officer인 크리스 그리너의 코멘트인데요. 2024년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볼 때도 컨센서스 매출 성장, 그리고 조정 에비타 및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에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내년에도 우리 성적 좋을 거니까 기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년 2월에 2025년 가이던스 그리고 장기 모델인 제타의 2028년 세무 상황을 공유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내년 2월에 2025년 가이던스도 발표할 거다. 그리고 2028년까지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 건지 가이던스를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3분기의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매출은 2억 6,830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증가를 했는데요.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 후보자 매출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바로 대선의 영향이죠. 대선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확장 고객 수인데요. 475개사, 그리고 전년에는 440이었거든요. 따라서 고객사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475개사의 고객사 중에 슈퍼 스케일 고객수, 이거는 굉장히 많은 매출을 기여하는 대형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124개였는데 이번에는 144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는 기업들인지 여기 나와 있겠죠. 분기별 규모 고객, 따라서 전체 고객이 ARPU를 계산해 보면요. ARPU는 뭐냐면 Average Revenue입니다. per user죠. 따라서 한 기업당 55만 7,231달러를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33%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기여하는 매출이 늘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초규모 고객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144개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하는지 나와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당 무려 16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따라서 이 수치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직접 플랫폼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올린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타는요, 과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직접 플랫폼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41%나 증가를 했고요. 이제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마진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직접 플랫폼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갭으로 봤을 때 순손실이 1,740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매출의 6% 정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4,720만 달러의 주식 기반 보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2023년 3분기의 순손실은 4,310만 달러였거든요. 따라서 4,300에서 1,700이니까 많이 줄었죠. 그리고 그때는 매출의 23%가 순손실이었기 때문에 매출의 순손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다시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순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이미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플러스 3,440이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51%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잉여 현금 흐름은요, 2,570만 달러인데 이 역시도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93%다. 따라서 현금 흐름의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요, 조만간 순손실을 없애고 순이익으로 바뀔 만한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9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음은 조정 에비타 5,360만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9%나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플러스 20%인데 1년 전에는 17.9%였습니다. 따라서 마진도 계속해서 향상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보다도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죠. 과연 미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일단 4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 가이던스의 범위를 2억 9,300만 달러에서 2억 9,700만 달러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지난 분기에 얘기했던 것보다 3,2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정된 가이던스 범위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39%에서 41%나 된다. 굉장한 성장률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정 에비타인데요. 조정 에비타 역시도 올렸습니다. 6,490만에서 6,690만 달러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중간점에서 65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수정된 가이던스 범위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45%에서 잘하면 49%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조정 에비타 마진은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더 좋죠. 21.9%에서 22.8%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2024년 전체 가이던스도 올라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9억 8,410만 달러에서 9억 8,810만 달러로 이전 가이던스에 비해서 6,1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가이던스는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35에서 36%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도 올라갔는데요. 1억 8,750만에서 1억 8,950만 달러 범위로 그렇게 되면요, 전에 가이던스의 중간 지점에서 1,3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45에서 46%를 보이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도 19%에서 19.3%로 소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잉여 현금 가이던스는요, 8,800만 달러에서 9,200만 달러 범위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시도 이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무려 50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타가 발표한 어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23% 떨어진 게 줍줍 기회였는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캐시우드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캐시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퀀트스코어 랭킹을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퀀트스코어가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캐시우드의 대표적인 ETF가 ARKK인데요. ARKK가 굉장히 좋은 매수 신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지금은 ARKK를 사야 된다, 이러한 신호가 정말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등장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단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중기선 가장 아래쪽에 장기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은요, ARKK ETF를 사야 되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캐시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캐시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ARKK죠. 이 ETF는요, 이번 주에 2년 만에 최고 거래 수준으로 급등해서 2022년 4월 21일에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펀드는 11월에만 23.7% 상승하면서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ARKK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2021년 2월에 달성이 됐는데요. 그때 도달했던 주당 최고가인 159.70달러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63.4%나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ARKK는 현재 3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쿠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요. 시킹알파의 퀀트 매트릭에 따라서 ARKK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0에서 1.49까지는 강력 매도고요. 1.5에서 2.49까지는 매도, 그리고 2.5에서 3.49는 보류, 3.5에서 4.49는 매수고요. 마지막으로 4.5를 넘어가면 적극 매수, 즉 강력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보시죠. 자, 23번째 랭킹 23위를 보시면 AMD가 나와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퀀트 레이팅이 3.17이니까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위에 아마존이 나오는데요. 아마존의 퀀트 레이팅은 3.48입니다. 자, 그리고 11위, 12위, 9위 세 종목은 같은 점수를 받고 있죠. 3.49, 3.49, 3.49인데요. 3.49라는 것은 보유 의견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시킹알파 퀀트 시스템의 하나의 약점입니다. 제한점이죠. 왜냐하면 퀀트 시스템은요. 5가지의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주식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는 수익성이죠. 네 번째는 모멘텀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어닝 결과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이렇게 5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하나의 주식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F학점 혹은 D-를 받으면요, 절대 3.5를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소파이라든지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표는 다 좋은데 아마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탑3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바로 블록입니다. 블록의 퀀트 스코어는 4.52까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테라가 4.76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마지막으로 1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5점 만점에 무려 4.97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펀더멘털이 튼튼한 것은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준 투자 전략에서는요, 크게 3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죠.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 그리고 이렇게 2가지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포트에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비중을 늘리고요.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은 비중을 줄입니다. 자, 그런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이 3가지 중에 기업의 스토리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 종목을 선정하거든요. 따라서 기업의 스토리만 좋다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과 모멘텀은 무시하는 것이 캐시우드의 투자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시킹알파 퀀트 스코어가 매우 높은 종목이라면 펀더멘탈 역시도 건강할 기업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모멘텀 역시도 참고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지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이라든지 나테라, 메타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펀더멘탈도 굉장히 멋진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ARKK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별 순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15.24%가 들어가 있습니다. ARKK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15%를 넘어가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15% 넘기 전에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인베이스가 10.27%, 세 번째로 로쿠가 9.23%, 네 번째는 로블록스고요. 다섯 번째가 팔란티어, 여섯 번째 크리스퍼, 일곱 번째 로빈훗, 여덟 번째 블록, 아홉 번째 쇼피파이, 마지막 10번째 UiPath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탑 10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최고의 테크 애널리스트,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AI 수혜주 3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과연 탑 애널리스트는 어떠한 종목을 수혜주로 꼽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 사진 때문에 한 종목은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테크 펀드 매니저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테크주 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을 보고 있는 흥미로운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아마도 이것은 산업경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 로 프라이스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 및 기술 주식 전략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니 왕의 의견입니다. 챗GPT가 출시된 이후 거의 2년 동안 기업들은요, 인공지능 도구의 구축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및 인프라에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 왕은요, AI 제품을 출시하고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앱 개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까지 AI 붐을 조성한 것은요, 바로 인프라 기업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단계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직접 적용을 한다, 응용을 한다,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추론 단계라고 부르고요. 추론 단계는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앱 개발자가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토니 왕은요, 엔비디아와 함께 마벨 테크놀로지를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한 맞춤형 칩 제품을 고려할 때 강력한 미래를 가진 장기적인 핵심 AI 플레이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칩은요, 우리가 맞춤형 칩이라고 부르죠. A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처럼 범용적인 GPU가 더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추론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역할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춤형 칩이 오히려 더 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회사의 CEO를 강력한 자본 배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CEO의 역량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따라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AI 탑픽 3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데이터 액세스, 대규모 고객 기반, AI 모델 훈련, 구축 및 배포를 위한 자본을 고려할 때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계속 선두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7개 기업이 결국은 가장 선두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왕은요, 새로운 수혜주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 두 번째는 앱러빈입니다. 토니 왕은 앱러빈의 디지털 광고 해자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을 주식 선호 이유 하나로 꼽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앱러빈은 최근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주일간 약 77%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무려 590% 이상 상승했다. 이 얘기는요,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최근 실적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AI 데이터의 플라이 휠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바로 지금부터는 이러한 응용 부분, 추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술 트렌드는 종종 기하급수적인 채택 곡선을 그리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기술 전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기술이 우리가 어댑트 된다 그러죠. 기술이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추세가요, 선형이 아니라는 거죠.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이르면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두 종목은 팔란티어 그리고 앱러빈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팔란티어, 앱러빈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킹 알파에 와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주식 평가를 보시면 홀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요, 단 한 가지의 팩터 그레이드가 F나 아니면 D-를 받으면요, 절대 매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요, 나머지 지표는 너무나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investing.com인데요. investing.com 가서 팔란티어를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여력이 마이너스 48%입니다. 따라서 팔란티어 주가가 앞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적정 가치는 30.99입니다. 참고로 인베스팅 같은 경우는요, 투자 모델을 11가지나 이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은 모델을 사용해서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를 계산했더니 평균적으로 30.99였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적정 가치를 찾아내는데 실패한 투자 모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초이스 스탁인데요. 초이스 스탁 역시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관망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팔아버렸고요. 다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우 고평가다. 적정가는 21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매도 신호가 17.84에 잡혔거든요. 17달러에 팔았는데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 60까지 올라갔죠. 따라서 초이스 스탁 역시도 이렇게 좋은 주식을 선별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세 가지의 플랫폼 모두 팔란티어의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앱러빈입니다. 앱러빈 역시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3.49입니다. 역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인베스팅을 보시면요. 평균적인 적정 가치가 177.05입니다. 이번에는 12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돌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모델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177이 평균적인 적정 가치다. 그 얘기는요. 이 주식은 앞으로 38%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초이스 스탁도 마찬가지죠.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매도 신호는 76.5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286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초이스 스탁 역시도 나머지 두 개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앱러빈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는요. 굉장히 좋은 종목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펀더멘탈을 살펴보되 우리가 모멘텀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오늘 방송의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고래님께서 작성해 주신 후기고요. 미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적 분할 때문에 국내 주식의 환멸을 느끼고 미국 주식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미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보를 얻고 여러 곳에 구독하기가 시간이나 비용으로 어려운데 미주님 덕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알 수 있었고 미주님 투자 참고하면서 멤버십 컨텐츠 보고 저만의 포트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도 좋아 매일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